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해설을 시작합니다. 1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은 땡땡 박물관 기획전, 손으로 체험하는 청동기 시대, 기억 모형 만들기, 비파형 동검 모형 만들기.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2, 3, 4번 중에 고인돌,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오래된 악기, 서양의 바이올린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비파형 동검입니다. 고인돌하고 비파형 동검은 이미 각각 이 자체를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 자체를 묻는 문제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오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칠지도는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근초고 왕이 일본의 하사한 칼입니다. 자, 날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위에 하나. 그래서 7가지 가지처럼 됐다라고 해서 칠지도라고 붙여져 있고요. 현재는 일본 도다이사 쇼쇼인이라고 하는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백제 우위의 외교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번 혼천이는 이제 별자리를 측정하는 천체 관측 기구인데요. 조선시대 때, 세종 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다음으로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불교를 믿는 불교도들이 불교의 신앙, 즉 불교 신앙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목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현재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정책을 펼친 왕은 평양으로 천도하여 남진 정책을 추진했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자, 1번 광종, 2번 정조, 3번 문무왕, 4번 장수왕.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장수왕 때,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기록하는 충주에 비석을 세웠는데 이른바 충주 고구려비라고 부르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이제 2025년 1회, 2회 출제가 됐었고요. 또 이제 고구려의 또 다른 왕을 묻는다면 광개토대왕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광종은 고려 4대 왕으로서 대표적인 업적은 2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억울하게 노비된 자들을 살펴서 양인으로 되돌렸던 노비안건법, 또 하나는 과거제, 유교적인 어떤 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시된 과거제. 이 2가지 제도는 결국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정조는 조선 후기에 탕평책을 추진했던 왕입니다. 3종 세트로 3가지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규장각입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어떤 자문기구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왕의 친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장용영이라는 부대를 세웠고 또 계획도시죠. 수원, 화성. 이 3가지를 기억하면 정조 대왕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무왕은 신라가 마지막으로 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통일을 이루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로는 삼국 통일이 67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들도 오답이긴 하지만 출제의 가능성이 높은 왕들, 특히 광종, 정조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문왕이네요. 신문왕은 이제 통일된 이후에,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
김음돌이라고 하는 그 왕의 장인이죠. 그 난을 진압을 하면서 이제 증골 귀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왕권 강화적 측면에서의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자, 보면 국학을 설립했고 또 구주 오소경 체제를 정비했네요. 그럼 기억 안에 신문왕의 또 다른 업적이 있는지 번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노급 폐지. 정확하네요. 노급을 폐지하고 또 폐지만 한 것이 아니라 관료전을 지급하잖아요. 관료전 지급. 그래서 노급은 노동력까지 어떤 한 지역의 노동력까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병사로 되면 결국에는 이제 왕권에 도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귀족의 힘은 낮추고 또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통제를 갖추면서 왕권의 힘은 강화시키고자 했던 정책의 목표가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별기군 창설인데요. 별기군 창설은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할 때 총괄을 맡았던 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을 세워요. 통리기무아문. 자, 여기에서 이제 신식 군대로 창설한 것이 별기군입니다. 나중에 이제 별기군에 대한 그 대우는 잘해주고 구식군인은 차별 대우를 해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세 번째, 장용영 설치는 앞 문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정조 때 왕의 친위 부대로 설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조하고 연관 지으면 되겠고요. 네 번째, 경국대전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글자 완성을 붙여주는 이유는 자,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한 때는 세조고요. 편찬을 완성할 때는 성종입니다. 조선 성종. 이 차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의미는 조선이 이제 유교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유교 중심의 통치 체제가 갖춰지게 됐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고려 11대 왕인 문종의 넷째 아들이다.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겠네요.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정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1번 김구, 2번 의천, 3번 신채호, 4번 이차돈. 정답은 2번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바로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의천이 주장했던 주장이 교관겸수거든요. 교관겸수. 요것은 이제 교관겸수의 교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겸수, 수행, 실천을 염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이것을 겸해서 해야 된다. 교정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하려는 구호를 의천은 교관겸수라고 주장을 했고, 교리연구와 실천 수행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기도 했고, 임시정부가 침체되었을 때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활력을 불어넣었죠. 이 조직의 대표적인 그 활동했던 분이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죠. 자, 신채호는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민족주의
사학자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이제 집필했던 역사책으로서 조선 상고사, 또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고대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자, 2차도는 신라가 불교 공인을 가장 늦게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순교에 대한 스토리로 풀어냈죠. 2차도의 순교. 이 사건 이후에 신라의 불교가 공인된다. 이때 이제 임금은 아시겠지만 법흥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김구, 신채호, 2차돈 각각 정리해 봤습니다. 5번으로 넘어갑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외교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한 서희. 거란은 고려의 송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였다. 고려가 이를 거부하자 거란은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에 고려의 서희는 외교 담판을 벌여 거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압록강 일대의 기역을 확보하였다. 자, 1번 대마도, 2번 우상국, 3번 청해진, 4번 강동육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강동은 압록강 동쪽에 6개 고을. 대략 위치로 보면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6개의 고을을 차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시마 섬이라고 하는데 역사에서 연결된 사건으로는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을 보내가지고 정벌한 적이 있었어요. 스시마 섬을 정벌한 적이 있었고요. 자, 우상국은 울릉도잖아요. 그래서 지증왕 때, 신라의 지증왕 때 누굴 보냈죠? 그렇습니다. 이사부를 보내서 복속했다 라는 기록이 있고요. 청해진 같은 경우에는 신라 후기, 신라 말에 장보고라고 하는 분이 어디에다가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해적들을 소탕하고 그 무역 체제를 좀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마도, 우상국, 청해진 각각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중종은 훈구를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였다. 조광조는 유교적 도덕 정치를 강조하며 개혁을 추진하였다. 자, 그럼 조광조가 추진한 개혁은 어떤 개혁이 있었을까요? 자, 당백전 발행, 현량과 실시, 산미증식 계획 추진,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여기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현량과 실시는 일종의 추천입니다. 추천. 당시에는 이것을 천거라고 했는데 좀 자질이 있는 사람을 천거 받아가지고 관리로 이제 간략한 시험을 쳐가지고 채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중종 반정 때 가짜 공을 세운 것은 삭제해야 된다. 이제 당시 사림이었던 조광조가 훈구를 겨냥해서 가짜 공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훈구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훈구파들이. 또 하나는 공납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라는 개혁안도 요구했고요. 또 이제 임금님이 신하들하고 토론하는 경연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이 화를 당하게 되죠. 그것이 기묘사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광조가 그 기묘사화 전에 주장했던 개혁들, 현량과 실시가 되겠네요. 당백전 발행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잖아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세우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궁궐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사비 마련을 위해서 발행했던 화폐, 그것을 당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산미 증식계획 추진은 1920년대 일본이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를 식량 공급 기지화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먹는 품종을 보급하고 생산량을 늘려요. 근데 생산량이 늘어나긴 했는데 사실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요. 수탈량은 자신들이 세운 목표치만큼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에는 정작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잡고기 수입해서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추진됐던 계획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 추진.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는 원간섭기 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구가 정동행성이라는 기구예요. 동쪽을 정벌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일본이죠. 그런데 이게 태풍 때문에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폐지가 되냐? 반원 자주 정책을 외쳤던 국민왕, 이제 원 간섭기 때의 흔적들을 하나씩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동행성도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내정 간섭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니 이거 폐지해야 된다. 라고 해서 폐지시키게 됩니다. 국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현량과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번. 다음 대화 내용에 대해 해당하는 제도는 토산물로 내던 것을 곡물을 이제부터 쌀, 옷감, 동전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네. 게다가 집집마다 내던 것을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한다. 더군. 자, 이건 이제 조선 후기에 수치체제, 세금을 걷는 방법들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토산물이 특산물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어느 지역에 뭐가 유명하다. 그럼 거기에서 세금으로 그것을 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게 되면서, 쌀로 걷어가지고 그 물건을 누구에게? 공인이라고 하는 정부가 고용한 상인이 가서, 그 해당 지역에 가서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이 등장했고, 결국엔 공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정부가 이제 그 신뢰를 보증하고 구매를 하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죠. 자, 이 법이 바로 1번의 대동법, 정확하고요. 방공령은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곡물을 빼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관이 곡식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명령을 내려요. 그것이 방공령입니다. 자, 곡물 유출을 그래서 막긴 했는데 이제 일제가 1개월 전에 통보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라고 해서 또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3번의 전식과는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인데요. 이 토지제도는 이제 관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관직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줍니다. 전지, 시지. 전지는 땅이고 시지는 땔감입니다. 땅은 소유를 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곡물을 거두어 갈 수 있는 권리, 그걸 수조권이라고 그래요. 수조. 조세로 세금으로서 곡식을 거두어 갈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고 해서 수조권이고요. 이게 1에서 18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안유지법은 1925년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치안유지법입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8번입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흥선대원군 정책을 물어본 문제네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25년 이번에 1회뿐만 아니라 2022년, 2020년, 2018년 1, 2회 한 4번 정도 출제가 됐고, 흥선대원군 자체를 아느냐에 대한 문제, 또 왕권 강화적 측면에서 했던 정책들이 아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우선 척화비, 정확히 흥선대원군 때 세워졌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 방방곡곡에 세운 비석입니다. 그래서 외국하고의 수교를 하는 것은 배척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니은 호포제 시행은 이거 자체적으로도 2021년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흥선대원군 때 전정, 군정, 환곡 3정 중에서 이 환곡을 개혁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사창제라는 것을 두어서 마을 단위의 어떤 운영을 보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정합니다. 마을 단위로 했던 것이 사창제고, 호포제는 군정에 있어가지고 양반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호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대원군이 했었던 업적 중에서 경복궁 중건이라고 하는 업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국에 600여 개에 해당되는 서원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적자면 비변사를 폐지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죠. 경복궁 중건, 서원정리, 비변사 폐지, 척화비 건립, 호포제 시행. 이것이 흥선대원군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령 폐지는 1920년에 기존의 10년대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됐거든요. 조선 총독부에 허가를 받았던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고, 20년대 때 어느 정도 막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때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요. 그게 이제 회사령 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죠. 그것이 처음 창제됐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다. 부산 외 2개 항구의 개항과 조선 연해에 대한 측량권 및 영사 재판권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은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부산은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개항을 했었고요. 그리고 2개 항구가 인천은 어디가 가깝죠? 서울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은 정치적인 이유를 좀 감안해서 개항을 했고, 또 하나의 항구는 원산이 있습니다. 원산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3개의 항구, 그리고 연해에 대한 측량권, 영사재판권, 특히 영사재판권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4글자로 치외 법권이라고 하는데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불평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텐진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하고 청하고 체결된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유 10조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이 후대에 왕들이 지켜야 할 교훈, 열 가지를 훈유 10조라고 했습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
그러니까 그 정전 협정이 체결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했던 조약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갑니다. 자, 가상일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 1894년이네요. 땡월 땡일 우리는 전주성을 점령한 후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하였고 정부로부터 패전개혁을 약속받았다. 1894년 땡월 땡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여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다시 힘을 뭉쳐 외세를 물리쳐야겠다. 자, 여기에서 이제 1894년 동학을 빈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1차 분기, 2차 분기로 나눠서 좌우에 좀 구분을 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주선 점령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봉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민군하고 정부군하고 황토현 전투, 농민군의 승리, 그리고 황룡천 전투, 농민군의 승리. 이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세를 몰아서 이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도청 소재지니까 굉장히 농민군이 그 전투에서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정부가 농민군하고 더 싸우면 안 되겠다. 또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하루 간격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정부가 그 동학 농민군을 좀 해산해 달라는 SOS를 치게 돼요. 그때 들어왔고, 그리고 체결하고 나서 요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은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좀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일본군이 이제 정부군하고 전주화약을 체결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경복궁을 침범하는 일을 벌이고 오히려 더 내정을 간섭하니까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밖에 못 갔죠?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전봉준을 비롯한 그 동학농민군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 주도자가 잡혀가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1번 예송논쟁은 조선 효정이 원래 둘째 아들인데 효정이 죽었을 때 상복을 길게 입을 거냐 짧게 입을 거냐. 첫째 왕이니까 첫째 아들에 준해서 예를 갖추면 길게 입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 입어야 되는데 요게 한 번 있었고요. 이게 1차 예송 논쟁이고 2차는 효정의 부인 그러니까 효정 왕비가 되겠죠. 효정 비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짧게 입을 거냐 길게 입을 거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남인이 한 번 이기고 또 서인이 한 번 이기고 뭐 이렇게 주고받게 돼요. 근데 이 두 사건을 거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바로잡고자 나왔던 것이 탕평 정치예요. 영조, 정조하고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출발이 예속 논쟁입니다. 조선 시대 때 정치사에 있어서 붕당 정치의 변질의 시작점을 예속 논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논쟁 이후에는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르게 되죠. 자, 물산장려 운동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것을 쓰자는 우리 물품을 쓰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다. 구호를 보면은 머릿속에 속속 들어옵니다.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뭐 이런 구호를 가지고 물산장려 운동을 펼쳤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게 됐죠. 자, 4번 원종과 애노의 난은 신라 말기에 농민들이 좀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몰락한 농민들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11번이에요.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독립협회의 활동, 독립문, 독립관, 강연회 및 토론회, 기억. 자, 1번 탕평책 실시, 2번 만민공동회 개최, 3번 수선사 결사 조직, 4번 22담로의 왕족 파견. 정답은 2번입니다.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근대적 집회예요. 시민 집회. 시민 집회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설명한다면 이것이 그 국민을 계몽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러 사항들을 공유하니까요. 그리고 독립이 중요하다. 자주 독립 사상도 고취시켰고요. 또 자유에 대한 가치, 자유민권 사상도 고취시켰습니다. 그 만민공동회를 독립협회가 중심이 돼서 개최했고요. 탕평책은 위에서 제가 예송문쟁 이후에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탕평책을 실시했는데 조선 후기 때 이제 영조하고 정조의 탕평책이 대표적입니다. 정조의 탕평책 3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뭐 있다고 그랬죠? 규장각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룡영 친위부대, 하나 더 수원 화성. 요건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했고요. 영조는요. 영조는 균역법. 잠시만요. 균역법이 있고 탕평비도 세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서원도 정리했습니다. 네, 흥선대원군에 좀 대대적으로 정리했고 이때는 좀 소폭 정리했습니다. 탕평책 실시는 영조, 정조 두 왕의 각각의 업적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선사 결사는 고려 때에 불교가 좀 깨끗하지 못해서 불교에 대한 어떤 개혁을 외쳤던 진울 스님이 수선사 결사를 조직해서 두 가지를 주장했죠. 도노점수 그리고 정해쌍수.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실천과 이론을 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선사를 중심으로 불교를 깨끗게 하자는 운동을 펼쳤다. 자, 22당로의 왕족을 파견한 것은 백제의 무령왕이에요. 예, 22당로는 이제 지방인데 왜 왕족을 보냈을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방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22담로의 왕족 파견은 당연히 무령왕의 업적이고 지방 통제 강화의 목적을 두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갑니다. 다음 내용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일본은 1930년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였다.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1930년대 이후에 그 우리나라를 일본의 어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그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문제로 계속 많이 내더라고요. 정책. 이게 이제 2025년 1회인데 2026년 1회에도 나오고요. 출제가 됐었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5년 2회에도 작년 8월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2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고 2022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한국 신민화 정책을 콕 집어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좀 그 정리를 제가
쉽게 해드릴게요.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한국 신민화 정책은 우선 3번 한국 신민 서사 암송하는 학생,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암송을 시키면서 충성도를 끌어올리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참배, 신사 참배, 신사에다 참배를 시킴으로써 또 충성도를 끌어올리는 게 있고요. 또 일왕에 있는 궁성요배, 그 방향으로 절하게 했던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김씨나 박씨를 못 쓰고 일본 성으로 개명을 하는 창씨 개명, 요 네 개가 한국 신민화, 그러니까 일왕에 충실한 신민이 되는 정책으로서 1930년대에 그 한반도에 펼쳐졌던 정책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출제도가 높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으로 유학을 떠나는 승려, 요건 이제 통일신라 때 그 의상이라는 승려하고, 요분은 이제 당으로 유학을 떠나서 잘 돌아와가지고 통일신라의 화엄종을 처음 개창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가다가 깨닫고 돌아온 스님 있죠. 원효 스님. 그 해골물 마시고 모든 것이 뭐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달려있다. 이걸 이제 일심사상이라고 하고, 또 이분은 싸우는 거를 좀 싫어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걸 화쟁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데,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아미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상, 원효가 있을 수 있겠고요.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민, 이거는 이제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해당된다고 하겠네요. 유신헌법 이후에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유신 독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특히 부산하고 마산에서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1979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몽골과 강화를 반대하는 삼별초. 이제 고려에서, 고려 수도가 원 간섭기 때 강화도에 한 4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강화도에서 있다가 이제 항복하고 육지로 가는데, 육지로 안 가고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그들이 삼별초입니다. 강화도에서 어디로 처음에 갔냐면 진도. 거기에 세웠던 성의 이름이 용장성입니다. 용장산성이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또 공격을 받으니까 배를 타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제주도까지. 여기에 성 이름이 항파두리 성입니다. 자, 요렇게 세 번의 거점을 옮기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그래서 그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하는 삼별초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명성호 씨의 사건과 단발령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유인석, 이소홍 등 반일의식을 가진 유생증이 주도했다. 병자호란, 2번 을미의병, 3번 무신정변, 4번 분하로둔도. 정답은 2번 을미의병입니다. 1895년 되겠고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그래서 이제 을미사변이라고도 불러요. 병자호란은 1636년 조선시대 때 청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사건이죠. 그리고 무신정변은 1170년 차별 대우받았던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되겠고요. 분하로드 운동은 1931년에 농촌 계몽과 또 당시 미신을 사람들이 많이 믿어가지고 미신 타파,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동아일보가 주도해서요. 분하로드라는 뜻이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거든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앞장서서 했다.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가서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조직되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한 다른 사회 운동단체와 연대하여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함. 이게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1894년에 갑오개혁이 있었어요. 이 갑오개혁에서 사회 분야에서 신분제가 폐지되거든요. 법적으로 폐지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의식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천민, 특히 이제 가축을 도축하는 백정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히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1923년에 백정에 대한 어떤 사회적 차별 철폐를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장을 해요. 정답이 4번입니다. 이것을 아느냐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별무반은 고려시대 때에 여진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누가? 윤관이라는 장수가 별무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진족을 무찌르고 어떻게 하죠? 성을 쌓습니다. 동북 구성을 설치하죠.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민회는 1900년대 애국 계몽 단체인데 신민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데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제 실력을 양성하고 계몽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기지 건설, 즉 그 독립군 기지 건설을 남만주에다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국 계몽 단체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걸 좀 높이 평가합니다. 자, 화랑도는 이제 그 청소년 집단인데 한 명의 화랑과 수십 명의 낭도가 함께 산을 다니면서 협동심도 키우고 단결 정신도 키우고 그런 심신을 연마하는 것이거든요. 청소년 집단이죠. 근데 이 화랑도가 삼국 통일 과정에서 진흥왕 때 국가조직으로 개편됩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죠. 그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15번입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의 활동,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했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다. 1번 근우회, 2번 수신사, 3번 조선어학회, 4번 신흥무관학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조선어학회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체됩니다. 1942년 광복을 3년 앞두고 해체되고 우리말 큰 사전은 광복 후에 여기 편찬을 시도했는데 광복 후에 완성되게 되죠. 그래서 조선어학회를 묻는 문제였고요. 근우회는 일제 강점기 시기 때에 최대의 여성단체예요. 여성단체. 그리고 좌우합작으로 만들어진 신간회의 자매단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수신사는 2번 보냈거든요. 1차 수신사로는 김기수를 보냈고 2차 수신사로는 김홍집을 보냈습니다. 자, 어디에다 보냈냐면 일본에 가서 좀 일본의 문물이나 근대화된 것을 보고 좀 배워오라고 보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1910년에 처음 이름은 신흥강습소로 출발을 했고 이게 1919년에 이름이 바뀌죠. 신흥무관학교로. 말 그대로 이제 무관을 키워냈다는 것은 무력으로 일본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냈다는 거죠. 서간도에 보면 삼원보라고 하는 곳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16번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억 기념 영화 콘티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실용하자 한일 학생 간의 다툼이 벌어짐.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함. 이게 이제 1929년 11월 3일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학생 독립 기념일이 11월 3일이거든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부터 그것을 기념해서 그 학생 독립의 날로 지정을 한 것이고, 내용은 나주역이라고 하는데 광주에서 나주역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했었던데, 그 기차 안에, 통학 기차 안에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했어요. 그러니까 그 댕기머리를 뒤에서 당기고 그 웃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 하지 마라,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들이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항의를 하게 되고, 당시 이제 신간회라고 하는 큰 단체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3.1운동 이후에 그 최대 규모 3.1운동이 거국적 민족운동이었잖아요. 3.1운동 이후에는 가장 컸던 항일 민족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 임술 농민 봉기는 세도 정치 시기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진주에서 시작이 되고 전국으로 또 확산이 됐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봉기가 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당시 독립 이후에 3.1절 기념행사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경찰의 이제 과잉 진압으로 인한 부분들,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제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많은 희생자, 일반인, 민간인까지 희생이 됐던 사건입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에 남과 북이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통일 원칙을 동시 발표해요. 서울과 평양에서. 자,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힘, 자주적,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으로, 그리고 외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대단결을 통해서 이뤄낸다. 이것이 제시됐던 게 가장 큰 7.4 남북 공동성명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문제가 출제되는데 7.4 남북 공동성명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으로 갑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운동은 박정희 정부는 1970년부터 농가 소득을 높이고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하여 도시와 농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무슨 운동? 그렇죠. 새마을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요건 이제 익숙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최초로 새마을 운동을 탁 찍어서는 처음 출제가 됐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거에 새마을 운동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당시 유신헌법 이후에 유신체제에 좀 이용됐다. 그런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박정희 정부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좋은 평가들을 역사학자들이 내리고 있어요. 유신헌법은 이제 그 영구 집권을 꾀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서 출제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3.1운동. 3.1운동은 이제 1919년에 일어났던 그 최대 규모 독립운동이 되겠습니다. 교조신원 운동은 일대 교주를 교조라고 했거든요.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좀 풀어주자. 신원하자. 주자는 운동입니다. 왜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동학 자체가 인내천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조선 사회질서, 신분사회질서를 깨는 주장이거든요. 사람은 다 하늘이니까. 근데 조선은 양반이 하늘이고 다른 사람은 땅이잖아요. 양반이 최고인데 그것을 깨는 교리를 얘기하니까 세상을 미혹한다는 주제로 최재우를 처형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맞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왜 최재우만 억울하게 죽어야 하느냐 라고 해서 동학을 믿는 교도들이 이 교조 신원운동, 억울함을 풀어주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4번 금모으기 운동은 김대중 정부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그 전 정부였던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초래돼요. 원인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외환 위기가 있는데 이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내서 금을 모아요. 그래서 최단 기간에 극복합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어떤 그 나라의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했던 사례로서 금모으기 운동을 주목합니다. 이게 이제 2024년 1회 때도 출제가 됐고 이제 2025년 1회도 출제됐으니까 또 추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으로 갑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시기에 들어갈 사건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요.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설됐네요. 자, 1번 규장각 설치, 2번 성경천도운동, 3번 쌍성총관부 공격, 4번 국민대표회의 개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대표회의 개최가 된 시점 1923년이에요. 이것이 왜 회의를 했냐면 임시정부가 좀 침체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승만 당시 이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죠. 위임 통치 발언을 해요. 이것을 제안했는데 위임 통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좀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건데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주장이죠. 그래서 이승만을 탄핵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해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창조파와 그래도 임시정부가 어렵게 세워졌는데 유지하면서 가야 되지 않냐, 부분개혁을 해야 되지 않냐, 개조파로 갈등이 표출됩니다.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시작점이 국민대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규장각 설치는 정조의 탕평책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탕평책, 이거 외에도 이제 수원 화성이라든지 또 장룡영 친위부대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 때 수도가 개경이었는데 수도를 옮기자는 겁니다. 풍수지리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김부식이 묘청과 정지상이 주장했던 서경천도 운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진압하죠. 김부식이 진압하게 됩니다. 쌍성총관부 공격은 이건 이제 고려 후기 때 국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에 들어가는 건데 쌍성총관부가 어디냐면 지도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강원도 북쪽 여기 이제 화주라는 곳인데 여기 이제 국민왕 때 다시 되찾은 지역이 되거든요. 여기를 공격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9번. 기억에 들어갈 내역으로 옳은 것은 일본이 태정관 지령으로 조선 영토를 인정한 섬이야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명백하게 밝혔어.
요거는 뭐 독도입니다. 독도. 이거 외에도 최근에 하나가 좀 시험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연합군 최고사령관 광복 이후에요.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각서 제 677호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면, 울릉도하고 독도는 한국 땅이다 라는 것을 명시해 놨어요. 이것도 하나의 추가적인 근거가 된다. 그리고 조선 숙종 때 안영복이 바다 건너 일본에 가서 이쪽에서 그 어로 활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신라 지증왕 때 누구를? 이사부가 우상국 울릉도를 복속했다. 요 한 4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태정관 지령에도 나왔고, 대한제국 칙령 41호도 우리 땅, 안영복도 우리 땅, 신라 지정왕 이사부도 우리 땅, 연합군 최고사령관도 우리 땅, 독도.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는 고려시대 때 몽골 침입됐을 때 수도를 잠깐 옮겼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근대 개화기 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인 강화도 조약도 강화도에서 체결됐죠. 이 정도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건들 기억하시고, 검은도는 영국이 불법으로 검은도를 점령한 적이 있어요. 그 영국의 검은도 사건 1885년에 왜 이걸 했냐면,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하고 좀 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러시아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기억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삼별초의 마지막 최후 항전지가 제주도였고요. 그리고 제주 4.3 사건, 현대사에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싸움, 그리고 일반 민간인의 죽음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 북한군의 남침, 1.4 5태 정전협정 체결, 자, 귀주대첩, 명량대첩, 안시성 전투, 인천 상륙작전. 요거는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출제된 걸 보니까 2025년 1회뿐만 아니라 2025년 2회에도 나왔고요. 올해 2026년 1회에도 나왔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2024년도에도 1회, 2023년 1, 2회, 2022년 1, 2회, 특히 2020년 이후로 거의 해마다 한 번은 무조건 출제되고, 1차, 2차 때 4월, 8월에 2번 다 출제된 해도 3년 동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두세요. 자, 북한군이 남침했죠. 기습적으로 1950년 6월 25일에.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에.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예, 그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선 서울을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되찾죠. 서울 수복. 이게 이제 1950년 9월 말, 9월 28일 정도. 근데 이제 그 압록강까지 가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세가 틀어지게 되죠. 중공군 개입이 1950년 10월 19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요 세 가지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일사후퇴. 이게 이제 서울을 뺏겼다는 거거든요. 1951년 일사후퇴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다가 소련군이 제의를 해서 서로 우리 정전을 합시다. 논의를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 포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루하게 장기간 협의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돼요. 그 6.25 전쟁하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쟁의 과정을 굵직굵직한 사건 위주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답도 한번 체크할게요. 기주대첩은 강감찬 장군이 어디에 침입을? 거란에 침입. 세 번 침입 중에 세 번의 침입 중에 3차 침입을 막아냈어요. 그걸 기주대첩이라고 합니다. 명량대첩은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누가? 이순신 장군이 어디에서? 울돌목이라고 들어보셨죠? 12척,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얘기했던 그 대첩이 명량대첩입니다. 안시성 전투는 자,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싸웠는데 이때 이제 성주가 양만춘이었거든요. 이 성주하고 성민이 함께 이 전투를 막아냈다라고 해서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내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은 1960년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투표한 바꿔치기,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행하였다. 이게 이제 3.15 부정선거네요.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됐어요. 2025년 1회뿐만 아니라 2026년 1회에도 출제가 됐고요. 2024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2022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4.19 혁명은 꼭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아관파천은요, 1896년 그 1년 전에 을미사변이 있었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고종이 불안하잖아요. 고종이 어디로 피신을 갔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간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자, 카이로 회담은 국제회담인데요. 1943년에 그 미국과 영국, 중국 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정상들이. 그래서 전쟁 후에 처리 문제를 논의하다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한국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회의가 카이로 회담입니다. 한국 독립을 언급했던 회의가 카이로 회담이다. 자, 홍경래의 나는 1811년. 이게 이제 그 세도 정치로 인한 어떤 패단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지역 차별, 특히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때문에 홍경래가 중심이 돼서 일으켰고 뭐 상인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몰락 양반이라든지 힘을 보태요. 근데 이제 광군에게 진압되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홍범도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덕부군 등은 연합부대를 편성해서 일본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1920년 6월 독립군 연합부대는 추격해오는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요게 이제 그 홍범도가 총사령관이어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끌고 했던 전투, 무슨 전투입니까? 1번 삼포회란, 2번 기볼포 전투, 3번 봉오동 전투, 4번 위화도 해군.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920년 6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범도 대한독립군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봉오동 전투라고는 봉오동 전투도 포함되지만 청산리 대첩에도 홍범도가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안에의 내용을 좀 읽어보고 그 홍범도만 보고 전투를
바로 유추했을 때는 청산리 대첩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청산리 대첩이 등장할 때는 김자진 장군이 같이 등장하거든요. 여기는 최진동 군무 도독 부근이니까 요것도 하나 청산리 대첩하고 구분할 수 있는 누가 주도를 했냐, 어떤 부대가 연합했냐, 요 부분을 포인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포외라는 부산포, 연포, 제포라고 하는 일본이 조선하고 교류했던 항구인데 여기를 이제 통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난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걸 삼포외란이라고 하고요. 자, 기볼포 전투는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그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하고 두 나라가 다퉈요. 그래서 육지에서 한 번, 바다에서 한 번. 바다에서 다퉜던 전투가 기볼포, 육지에서 다퉜던 전투는 매소성. 그 후에 삼국 통일이 대동강하고 원산만 이하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가 요동정벌의 명령을 받았는데 네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말머리를 돌려서 결국에 권력을 장악하는 사건이 위화도 회군이 되겠습니다. (1388년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서울올림픽 대회 개최, 그리고 또 노태우 정부 때 일들을 살펴볼까요? 자, 1. 금융실명제를 시행함. 요거는 김영삼 정부 때 시행됐던 거니까 아니겠죠.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중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렇게 전선이 넓혀지면서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마치 무기 공급소로서의 역할. 남쪽에는 면을 키우고 북쪽에 양을 키우고 다 군수물자거든요. 이거는 30년대에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했다.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집권했을 때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후금이 쳐들어온 사건이 정묘호란입니다. 1627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쳐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신하하고 자기들은 임금하라고 군신관계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결국에 이제 삼전도, 송파구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의 예를 취하게 됩니다. 자,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함. 요게 정답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남북이 서로 이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 그리고 서로 우리는 교류한다, 남과 북이 협력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상대방을 인정했죠. 체제 인정을 했어요. 상대방 체제를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남북기본 합의서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은 자, 기억은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처단하였어요. 이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어요. 자, 김홍집, 방정환, 윤봉길, 전태일. 정답은 3번입니다. 윤봉길이 한인애국단 소속이거든요. 이건 이제 김구가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의거를 하기 전에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자, 김홍집은 어떤 인물이냐? 김홍집은 이제 온건기아파예요. 그리고 수신사로 일본도 다녀왔죠. 2차 수신사. 그리고 갑오개혁 때도 군국기무처에서 또 연립내각도, 칠러내각도 꽤 오래 갑오개혁까지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분입니다. 방정환은요, 방정환은 천도교에서 소년회를 조직해요. 그리고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그렇죠. 어린이날.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전태일 열사는 노동운동하고 연관 지으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걸 외치고 분신해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 이후로 노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많이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4.13 후원 조치에 맞서 시민들이 후원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임.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함. 1번 만족의 난, 2번 5.10 총선거, 3번 국채보상운동, 4번 6월 민주항쟁. 정답은 4월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2025년 1회 그리고 2024년 2회 2023년 1회 그리고 지금 2025년 2026년은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흐름상으로 한번 나온다고 하면은 이번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월 민주항쟁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적의 난을 한번 볼까요? 오답. 만적의 난은 무신집권기 때 최충원이라고 하는 권력자 집안에 노비가 한 분 있었어요. 그가 만적입니다. 만적이 자기도 기회가 오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그래서 노비들을 끌어모아서 난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계획만 했고 적발돼가지고 강에 수장돼요. 그래서 이거 실패됐죠. 어떤 신분 해방적인 그 운동을 의식이 깨어났다는 것은 좀 평가할 만합니다. 자, 5.10 총선거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선이 국회의원을 뽑는 거거든요. 당시 200명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실시된 민주적인 선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건 아니고 당시 이제 38도선 이남만 북쪽은 소련하고 이제 그 북한 지금의 그 북한이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자, 3번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 나라의 빚이 일본이 강제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 규모가 1300만 원. 요거 이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년치 예산이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걸 국가가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갚자라고 해서 특히 대구의 서상돈을 중심으로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갚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대한매일신보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